네, 선택 2024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선집중 오늘 9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김은지 시사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정당 연결해서 유권자를 향한 마지막 호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순으로 차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자 서울 강북을 후보로 띄고 있는 분이죠. 한민수 대변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한민수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예, 어젯밤 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무튼 공식 선거운동을 어제 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후련하십니까? 후련하다기보다는 아쉬움도 있고 네. 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좀 긴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네, 제 지역에서 그렇죠. 우리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성적표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끝 모두 용산이었는데요. 네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용산 자체가 현재 그 여러 뭐 이렇게 분석이나 각종 여론조사가 발표되기 공식 이제 공표 금지되기 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예. 우리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이 접전을 벌이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용산이 갖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함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멀쩡한 청와대 나와가지고 용산의 대통령실 국방부 건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용산은 어제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159명의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숨을 쉬지 못해서 세상을 등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정부 아무리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분들이 이번 선거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보는 이번 선거의 본질,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무지하고 부도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무책임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용산은 그야말로 그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실 때 이 선거 민심의 흐름을 좌우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3월 28일부터 했는데요. 네. 이번 올해 들어서 가지고는 모두가 선거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아마 제 주변에서도 우리 지역에 사신 유권자분들도 그 지난 4월 1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의대 정원 문제 관련된 대국민 담화라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 그걸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좀 기대를 접었다기보다 또 절망까지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이 정도인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의대 정원이라는 하나의 문제지만 전체 볼 때 국정 자체를 이거는 불통과 그 아집, 고집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정말 서민들과 우리 또 그 여성들 어머니들한테는 지난달 그 18일 있었던 대통령의 대파죠. 대파 한 단위 875원이라는 발언 이런 것들이 상당한 분노를 가져온 것 같고 조금 더 앞으로 간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랄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 어떤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이때가 좀 아찔했다. 혹시 이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천 초기의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많은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도 많고 그리고 또 당 기조가 단합과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쇄신 정말 세술은 세부대에 붙고 담아내야 되고 국민들을 보실 때 정말 참신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발탁해야 되겠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에 좀 과도하게 이게 좀 내용이랄지 갈등으로 비춰진 부분들 이게 또 계속 증폭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좀 너무 좀 시끄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솔직한 버전으로 지역구와 비례 합해서 목표 의석수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솔직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이 민주당이 벌써 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오만하게 비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전 정말 솔직하고 조금 더 저희들이 좀 목표를 준다면 과반에서 한 석 많은 151석을 국민들께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다 대답은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말로 투표해야 세상이 바뀌고 지금 많은 국민들 제가 제 지역 정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 민심이 이 정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3년 어떻게 참겠는가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1분 투표하면은 3년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투표하시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는데요. 자, 지금 잠깐 그러니까 인터뷰 들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장 아찔했던 좀 힘든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공천 국면이었다. 이제 한민수 대변인도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때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하나의 이제 고비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때 워낙 이제 기사도 많이 났었고요. 민주당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지지율 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표시가 납니다. 민주당은 그 당시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금 이제 현역 교체 비율이 39.3%였다라고 하는데 2020년에 비하면 그 당시 27.9%였는데 확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국민의힘도 비율로 보면요, 이제 35.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절대수로 따지면 이제 민주당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서 더 비춰지는 지점도 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위 10%를 받았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이 점수를 받았다라고 공개하면서 이것들이 반발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크게 불거져서 보였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역 의원의 숫자가 일단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공천 갈등이라는 사실은 매번 선거 때마다 항상 뭐 거대 양당 어디든 뭐 막론하고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 민주당의 이제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갈등들이 나왔을 때 지도부가 얼마나 잘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조율을 하느냐, 이게 또 이제 리더십의 역량과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런 초기 진화에 좀 실패하다 보니까 그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너무 공천 관련된 갈등과 이슈들이 언론을 오랫동안 지배하게 돼버려졌다. 요 관리 실패가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다가오는 것이고 특히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이제 발언 관련해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천 갈등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천이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보가 바뀌게 되면은 지역에서의 어떤 조직들이나 유권자들이 딱 이렇게 다시 밀착하는데 시간과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다른 이야기들과 이슈들이 덮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조직들도 지금 충분히 붙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다. 이 결집을 위해 조금 더 추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의 아쉬움을 남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공천 갈등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민주당이 원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다. 김부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이제 합류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박용진 의원도 개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 기조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다만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 이슈가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공세의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요, 국민의힘보다는 어쨌든 뭔가 원팀이라는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인사들의 이제 선거와 유세 참여들이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갈등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SNS를 통해서 뭔가 승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잘 나왔고 실제 현장에도 같이 하는 모습을 꼭 그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개별적인 요청에 응해가지고 따로 움직이는 모습을 제외를 한다면은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도 좀 뭔가 아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모양새를 갖춰놓은 원팀이라는 거를 하고 이 간판 아래에서 선거운동을 유지했던 거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했던 게 혹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역할론이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지만 마지막까지 결국 별다른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두 사람이 소통도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여당이 조금 더 이런 면에서는 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원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한 인물 요인 외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어떤 갈등 요인이 또 발생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 기자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막판까지 이제 계속 나왔던 몇몇 후보들의 어떤 그 자질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세를 폈던 부분인데 이제 선거 민심으로 확인이 안 됐던 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즘도 좀 함께 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아까 좀 앞으로 사후적으로 좀 짚어야 되는 포인트다. 이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랑을 후보로 띄고 있는 분이기도 하죠. 국민의힘 선대위 이승헌 대변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헌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이 끝났는데요. 선대위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대위 분위기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선대위는 그냥 탈진하고 있어야지 분위기 어떻다 나오는 것 자체가 선대위의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진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하던데 건강 괜찮습니까?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어쨌든 원탑 체제로 하루에 10몇 교시 넘는 유세 일정을 계속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도 본인의 이제 한계치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앞서 이제 그 민주당 대변인에게도 드렸던 질문 좀 똑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좀 돌아볼 때 민심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뭐 대판 논쟁이다, 뭐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대판 논쟁이 있었을 때 당시 대통령의 풀 워딩을 들어보면 뭐 800 몇십 원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살만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그 이후에 예. 민주당은 뭐 대파값이 3,000원이 넘었다 하면서 챌린지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날 당시에 저희 지역구 재래시장에서 대파 한 단에 2,000원 했습니다. 네. 그런 선동에 국민들 좀 많이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은 당황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사과값 논쟁도 있었는데 예. 사과값 5,000원이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현수막 붙이고 했을 때 저 그날 저희 동네 재래시장에서 1,300원에 사 먹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예. 이종섭 대사도 본인이 직접 들어와 수사받겠다는 사람과 본인의 재판도 나가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차이를 보면은 누가 과연 재판의 진심이고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히려고 했던 것인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떤 순간 사안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혹시?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뭐 민주당에 그 뭐 김준혁 후보라든지 양문석 후보라든지 공룡훈 후보라든지 이렇게 논란 많았던 후보들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후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맨 처음 이제 선거 시작하고 공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우택 의원 그리고 뭐 장예찬 후보 그리고 뭐 도태우 후보 이런 분들 정말 국민의 여론과 국민 감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후보들까지 끝까지 안고 가는 민주당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치를 보는 혐오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민주당은 일관되게 정권 심판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첨예하게 이렇게 판도가 갈라지는 수도권에서 3선, 4선 해왔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기여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으로 몰고 갔던 민주당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기여했고 정치 발전에 기여했던
각 지역구, 수도권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사전 선거 기간 동안에 당에서 핵심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 바탕으로 해서 뭐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라기보다는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예. 우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정말 한 표가 다급하다 네.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질문인데 역시 또 이제 그 주문 사항도 똑같습니다. 솔직 버전으로 네. 지역구하고 비례를 합해서 국민의힘이 네. 설정하고 있는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일까요?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만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야권이 200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 국정이 사라지고 네. 두 번째 정치가 사라지고 세 번째 민주당 정치가 사라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모두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그 책임을 지게 되면은 예. 야권 내에서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내부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 정치도 국정도 여의도 정치도 모두 다 무너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수는 몇 석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네.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진짜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냥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200석이 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혹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180여석을 몰아주시고 네. 정치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들께서 4년 동안 지켜보셨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 심판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좀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세요? 대변인 보시기에는? 저도 이번에 그 사전 투표 나가신 분들 보면은 예. 굉장히 여권이든 야권이든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유권자들 전면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 보고요. 예.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호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지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념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전에 이번에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해드린 부분 심판받고 회초리 받겠습니다. 다만 회초리 받아야 할 때에 네. 총칼 들고 처단하겠다고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쇠풀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루의 우가 범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치의 균형이 맞춰지고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었는데요. 자, 국민의힘의 지난 과정도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부터 어제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의 어떤 위상이랄까 역할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고 언론과 이제 이슈 주목도도 굉장히 높았었죠. 사실 당 지지율이나 여러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하고 나서부터 마무리 투수로까지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체해줄 만한 투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조금 실투도 나오고 좀 빈볼도 던지더라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또 책임져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갈등으로 비춰졌던 측면들이 거의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있거든요. 아마 사후적 평가들을 봤을 때 앞에 복귀해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제 이후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에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선거가 이제 한참 어려워졌던 마지막 부분 판단을 그렇게 어렵다고 했던 그 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책임이 있진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거 이후에도 본인을 계속 보고 싶다면 좀 힘을 실어달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또 예, 그런데 다음 날에 이제 부족한 건 다 자기 책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혼선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여튼 이후에는 계속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후에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민주당 이야기하면서 공천 갈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게 이제 민주당과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사실 초반에는 조용한 공천이라고 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그 조용한 공천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 조용한 공천이 좀 더 그래도 민주당보단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 지금은 더 이상 뭐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이것 때문에 과정에서 이제 튕겨서 나간 이제 무소속 후보들이 있잖아요. 이제 도태우 후보라든가 장해찬 후보라든가 물론 이제 대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좀 상당히 여론조사 상으로는 꽤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뭐 단일화를 하니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지역구를 가져올 가능성도 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로 보았습니다. 그럼 결과는 좀 봐야 되고요. 네, 봐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 상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실제로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갈 거냐. 그러면은 그 전부터 공천 과정에서부터 왜 제대로 걸러내거나 하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민의힘 공천도 아마 사후적으로 여러 지점들에서 아마 되짚어볼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은지 기자는. 예, 특히나 이제 장해찬 후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곤란함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6일에 긴급 P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만 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고 굉장히 뒷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 지도부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역지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곤란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승환 대변인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승환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래서 뭐 대파 870원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맥락이나 진위는 그게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뭔가 좀 왜곡 전달이 되면서 영향을 미친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인터뷰 이제 같이 들으셨으니까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선거 표심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국 민생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파를 875원에 팔지 않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 물가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여당이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최대한 가려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도 그런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대파 이슈 그리고 이제 이종섭 전 호주 대사라든가 황상무 전 수석이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 다 이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얼굴과 이름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다시 좀 작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 2024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8시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